시험 보시고 한 90% 안 나오면 수업 들으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오셔도 돼. 자, 너무 확실한 거 아니야? 일주일만 있다 드러날 건데 큰일이네. 그래서 조금 낮추겠습니다. 85%로. 자, 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번 시험을 합격의 기회로 삼으실 분들은 꼭 한번 다른 과목들도 좀 쭉 한번 3년치를 보면서 이게 완전히 제외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볍게 한번 텍스트 보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절대 잘 안 맞는 이유가, 왜 노량진 같은 데서 잘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작년에 나온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작년에 나온 건 안 나온 건데 2, 3년 안에 나왔던 건 다 피하고 나오잖아요, 보니까. 근데 맨날 그래서 뒷북을 친다고 그래요. 맨날 뒤에 이거 중요했는데 3년간에 나왔었는데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맞추지를 못한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진짜로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친구가 비법이라고 이야기해 준 건데, 비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준 건데, 올해 처음으로 계속 임용할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하다가, 임용은 필요 없었죠, 논술이랑.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야기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방법도 이 객관식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면 분명히 1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안에. 우리 쌤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올해 국까지. 쌤 여기서 90% 이렇게 넘게 나올 거니까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교육 심리학.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분석한 건 또 처음이죠. 안 그런가요? 자, 교육 심리학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발달, 학습, 동기, 개인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시험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이론은 어떤 게 있어요? 학습 이론은 우리 시험 했잖아. 학습 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인지, 그쵸?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어떤 게 나왔대요? 2019년도에 보니까 학습이론에서 3문제 나왔고, 그런데 학습이론에서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 보니까 14번, 15번이 나왔어요. 14번, 15번. 그렇죠? 자, 인지주의에서 한 해에 2개 나온 거예요. 괜찮죠? 겹치는 게 아니잖아. 그 뒤에 문제를 내는 게 문제죠. 인지주의에서 보니까 인지주의는 2가지 이로 있죠. 학습 이론으로. 형태주의는 뭘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쌤? 뭘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통찰사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정보처리 이론. 근데 이게 2019년도에 나왔대. 그 다음 거기 3번은 사회인지론 나왔죠? 사회인지론에서 특히 어떤 게 나왔었어요? 사회인지론에서
사회인지론에서 가장 핵심이 관찰학습인데 관찰학습에서도 단계인데 이것도 내버렸어요 지금 2019년. 그다음 뒤에 마이크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침부터 안 나왔네.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바카사탕입니다. 바카사탕.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죠. 뭐. 앞에 건 자료 참조하시고 거기 그러면 사실은 정신분석 여기에 발달이론에서 우리가 여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알다시피 인지발달, 정의적 발달에서 특히 성격 발달에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프로이드하고 에릭슨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격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 프로이드 문제를 냈다. 이 정도로만 합시다. 방어 기제를 냈는데 방어 기제는 사실은 이 정도에서 넣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2020년도 문제를 보니까 2020년도를 보니까 2021년도에 있는 선생님은 출제위원 선생님은 들어가서 동기 이론이 안 나왔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요즘 동기 이론은 어떻게 분류한다 그랬어요? 동기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욕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신념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목표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목표 지향성 이론 또는 성취 목표 이론이 나왔어요. 여기서 시험에 2020년도에 문제 나왔고 그 다음 쌤 거기 동기이론에서 한번 나왔고 숙달 모형 체험 그 다음 개인차에서도 안 냈다는 생각을 했겠죠. 개인차에서도 지능에 관해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0 그 다음 인지주의 학습이론이라는 게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 정보처리 이론에서 여기 하나가 유일하게 겹치는데 근데 2019년도는 하나만 그냥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학습 전략을 물어봤죠. 이 부분만 좀 겹치는데 그래도 덜 겹치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전체에서 딱 한 부분만 겹칩니다. 2020년 자, 그 다음 쌤 그 다음 21년 보니까 발달이론 딱 봐도 어디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쪽 이론이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에릭슨에 해당되는 거 발달이론 자 출제가 됐죠. 거기 2021년 그 다음 와이너의 귀인이론 우리가 동기이론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귀인이론을 냈고 2021년 그 다음 그 문제 3번 위에 있는 거 안 봤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 원리에서 행동주의에서 냈죠. 행동주의에서 여기서도 안 냈네 하고 냈단 말이었어요. 자, 우리 쌤들이 이제 출제위원이 되봅시다. 사실은 굉장히 이 교육심리학에서 1위가 일단 학습이론은 많이 내고 원래는 나올 만한 게 초인지나 인지전략으로서 부호와 정교와 조직화 이런 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미 내버렸어요. 그걸 내려고 두 문제가 여기서 이미 나와버렸어요. 제일 많이 논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쌤 생각하기에 딱 어떤 것이 생각나? 어떤 걸 내겠어? 만약에 된다면, 동기일에서는 20년, 21년 냈네. 역시 동기이론도 균형적으로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럼 동기이론에서 만약에 된다면 뭐 어떤 거 되겠어요? 만약에 된다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자기 결정성 이론, 그렇죠? 느낌이 오잖아.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거 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도에는 이게 나올 것이다. 자기 결정성 이론, 그렇죠? 그다음 딱 보니까 이거 안 됐네. 피아제 비고치기 중요하죠. 근데 이거 안 냈네. 그래서 피아제하고 비고치키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안 들면요. 어쩔 수 없죠. 안 들면 2022년 예상. 그 다음 딱 봐도 어떤 게 있었어요. 만약에 사회인지도 이미 내버렸어요. 그러면 학습이론에서도 하나 내야 되는데 쌤 인지주의가 벌써 세 문제나 나왔으니까 낸다면 아마 행동주의 쪽으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행동주의가 조작적 조건 형성과 고전적 조건 형성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감안해서 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쌤 이제 개인차에서는 창의성하고 인지 양식이 있는데 아마 이거 딱 그려놓고 본다면 인지 양식 쪽에 나올 확률이 좀 큰데 창의성 내기가 중요하지만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출제해놓고 보면 답이 고르는 것이 너무 쉬워질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자, 이 부분도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인지도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 나온다면 아마 정적 강화만 문제 냈죠. 그냥 정적 강화 유형만 문제 냈으니까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아니면 그냥 기법 있죠. 행동수정 기법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나오고 기법 나왔으니까 기법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프리맥의 원리라든가 이런 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입장에서 골랐고 문제를 한번 추측해봤고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넘어서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 작동기억의 특징. 만약에 또 인지주의에서 내고 싶다면 뭐만 냈어요? 전부 다 전략만 냈죠. 이쪽에서 낼 건 이제 없어요. 거의 다 내버려서. 그러면 여기 어떤 것만 냈어요? 전략만 냈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감각기억, 작동기억, 그다음 장기기억으로 가는데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여기서 여기가는 인지작용은 주의, 그다음 시연, 부호화, 여기서 이쪽으로 인출 이런 문제들만 주로 냈어요. 지금 여기서 부호화에서 뭐 하는 거? 정교화, 조직화 이거 맨날 나오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들을 다 통제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걸 초인지. 그래서 지금 문제상으로는 여기 초인지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인지 과정만 냈으니까 기억 저장고를 낼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꼭 이걸 내야 된다 그러면 기억 저장고 같은 걸 낼 수 있겠죠. 기억 저장고에서 쌤 감각기억, 작동 또는 단기기억, 장기기억 중에서 어떤 기억이 가장 시험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쌤 찍어보면 안 찍고 싶나요? 한번 장기기억도 장기기억이지만 작동기억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뭘로 말하면 컴퓨터로 비유하면 CPU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장기 기억의 용량은 어떻게 된다? 거기 한번 봅시다. 이 작동 기억 또는 단기 기억의 용량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한정되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로. 그 다음 정보 일시적인 저장소 역할하고, 그래서 20초밖에 안 되죠. 저장할 수 있는 게. 간단한 암산과 같은 정신작용이 일어난다. 맞죠? 그랬을 때 이 부분 한번 봐봤어요. 자, 7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너무 뭐가 돼? 용량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청킹, 그 다음 자동화, 그 다음 이중 처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인지주의는 조금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나온다면 이제 인지작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초인지까지 포함해서 이걸 뭡니까? 기억 저장고라고 그래. 기억 저장고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 나온다면.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는 학습이론은 꼭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작동기억 특징 봤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거 나올 수 있냐면, 거기 반두라에서 나온다면, 이게 가장 1순위였어요, 쌤. 반두라에서 나온다면 무조건 관찰학습의 단계. 이게 1순위였어요. 만약에 안 낸다면 어떤 걸 낼 것인가? 만약에 개념 문제로 낸다면 자기 조절. 이런 개념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조절. 자아 효능감은 사실은 동기로인데 자기 조절. 그렇죠? 자, 반두라가 나오면 반두라는 행동주의 스키너가 뭘 이야기하니까? 타인 조절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조절을 이야기하죠. 자, 대한민국 만세가, 송일국 씨 아들 대한민국 만세가 뭡니까? 아빠는 슈퍼맨입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거의 송일국 씨가 다 행동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교 가도 과연 송일국 씨 말 들을까요? 그때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개념이 자기조절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반두라는 그래 어렸을 때는 스키너 당신 말이 맞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기 조절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조절에는 요소들이 있었죠. 거기 자기 조절의 요소. 그래서 어떤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뭐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관찰, 자기 평가, 자기 반응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자, 효능감도 이건 동기에서 나온 건데 만약에 반두라가 또 낸다면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나온다면 기억 저장고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온다면 이거 관찰학습이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고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다음 행동주의에서는 부적 강화, 이건 이미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적 강화 나오는데 부적 강화 나오는 건 좀 웃기겠죠? 안 나올 거고. 부적 강화는 잘 나왔습니다. 이때 부적이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제거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거기 프리맥의 원리, 행동 기법 원리 많은데 하나 찍으라 그러면 프리맥의 원리, 그렇죠? 그다음 어디서 나온다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나온다면 체계적 둔감법. 쌤들 다 이런 용어들은 다 알고 있죠? 체계적 둔감법, 그쵸? 혹시 체계적 둔감법 모르는 사람? 없죠? 대답 안 하셔서. 체계적 둔감법 알죠? 그래서
자, 이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입각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거기 이 출제상 15보니까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전이론. 2022년 올해 교육과정 개정되죠.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발견과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현재 뭐의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전이는 이미 배운 것을 새로운 것에 적용하는 걸 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전이에 대한 이론들, 형식대화설, 동일요소설, 일반화설, 형태이조설, 그다음 메타인지론, 상황학습이론, 그쵸? 자, 혹시 설명이 필요한 거 있어요? 설명 필요한 거? 설명 필요한 거. 자, 전이론에서 설명 필요한 거. 선생님, 전이론에서 제가 찍는다면 일반화설이나 형태이조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화설과 형태이조설. 그렇죠? 뭐하고 맞게 한다면 2022 교육과정과 맞는다면 일반화설 형태이조설이 있으면 뭐 해야 전이가 잘 된다? 전체 장면에서 통찰 또는 발견해야 전이가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견하고 전이하고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화설 하면 형태이조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반화설은 원리를 공부하면 전이가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상황학습이론은 이런 겁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했던 것들이 전이가 잘 된다. 그럼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그래서 실생활에서 배운 것보다 잘 잊어먹는 이유는 뭐다?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알다시피 구성주의 수업은 다 실제 상황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죠. 뭐 때문에? 상황학습이론 또는 일상인지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상황인지이론 또는 이 전이설을 일상인지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조금 전이설은 새로운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일반화설하면 형태이조설에서 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혹시 모르면 이야기해요. 시험장에서 또 모르면 좀 그렇잖아. 아, 이거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니까. 동기이론에서는 제가 찍었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결정성 이론 나오면, 쌤, 자기결정성 이론 나오면 알아둬야 될 세 가지 욕구가 뭐야? 욕구가 중요하니까. 세 가지 욕구가 뭐예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그쵸? 그러니까 자기결정성 이론 자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선택한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낸다든가. 사람들은 외적 동기에서 서서히 뭐가 돼서 자율성을 통해서 서서히 내적 동기로 바꿔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뭐다? 좋은 자율성 나오면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지금 동기이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중점을 받는 게 성취 목표 이론 또는 목표 지향성 이론이거든요. 습관 목표, 수행 목표. 그다음 자기결정성 이 두 가지인데, 그다음 보통 때 우리가 제일 동기이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귀인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 새로운 거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정도 또 유행한 거 내겠죠. 그래서 자기결정성 이론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삐아제 하면 비고치키 나올 것 같은데, 쌤 삐아제 나올 것 같아? 비고치키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쌤 또 잘 찍네. 비고치키가 조금 더 유력하죠. 그래서 비계, 근접 발달 영역 이런 것들 조금 많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삐아제 나와도 맞춰서 해주십시오. 이쪽에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개인차에서 인지양식. 인지양식에서는, 자, 알다시피, 장독립, 장의존. 특히 나눈 장독립, 장의존이 있죠. 그래서 그 특징들 잘 외워두십시오. 다 대비되는 거니까, 대비되니까 한 가지 특징만 알면 다른 거 특징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인지적으로 장독립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분석적이다. 장의존은 비분석적이고 전체적이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정의적 특성에서는 장독립은 비사교적이고 여기는 사교적이다. 뭐 이런 것들만 좀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 장독립형인지 장의존형인지 알아보는 평가가 뭐였습니까? 검사가 잠입 도형검사라는 걸 통해서 그 학생이 장독립형인지 장의존형인지 알아봅니다. 그럴 때 잠입 도형검사에서 검사 점수가 높으면 뭐가 될까요? 검사 점수가 높으면 장독립일까 장의존일까? 그것만 해결하면 돼. 그것만. 여기 문제에서 이거 외우는 거 말고 그것만 해. 여기 점수에서 점수가 높으면 장독립형입니다. 장독립형입니다. 그래서 A 교사가 잠입도형검사를 실시했는데 철수는 잠입도형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철수는 장독립형이다. 철수의 특징, 예상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쌤이 개인차 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아까 방어 기제 같은 거 냈으니까 렌줄리, 미국에서 영재교육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렌줄리입니다. 렌줄리의 쇄골이 모형이라고 해서 렌줄리가 영재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의 지능도 높아, 일반 능력은 지능입니다. 일반 능력, 그 다음 창의력, 과제, 집착력, 이 세 가지가 쇄골이 모형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쉽게 낸다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보시면 아마 이거 뭐 그림 그려서 낼 확률이 가장 크죠. 그림 그려서 낼 확률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문제를 겹쳐서 내는 건 딱 한 경우밖에 없었고, 그것도 그 문제 자체가 어땠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다 행동주의 해놓고 인주주의 정교화 문제 하나 냈었죠. 그래서 겹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게 워낙 또 중요했었고 초인지, 정교화, 그러니까 조직화, 정교화 이런 게 다 중요했었죠. 그래서 한 번 겹친 것 빼놓고는 다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주의에서 내긴 내지만 다른 쪽으로 낸단 말이에요. 인지주의에서 또 이런 걸로 낸다면, 부호와 전력 같은 걸 낸다면 또 여기하고 앞에 문제하고 좀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예 기억 저장고 문제를 낸다든가 다른 각도에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교육사회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나온 부분에는 좀 그래도 일단 한번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뭐 하는 거 읽어보는 정도만 하면 되겠죠. 나온 부분은 문제 풀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온 부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쌤 답을 모르죠. 그치? 자, 그다음 한번 모의고사도 보고 가야 될 건데, 시험장에. 모의고사 안 봤죠? 그렇죠? 어차피 뭐 지방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 밴드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가입해서 풀어보고 가셔도 되고,
거기다 이거 자료 올려놓을 거니까. 귀찮죠? 밴드 만드는 거. 그쵸? 일단 밴드보다는 카페가 더 낫나요? 밴드가 더 낫나요? 카페가요? 그쵸? 좋습니다. 카페가 더 낫다고? 밴드? 자, 일단 교육사회 보고, 교육사회하고 교육행정학까지만 하면 거의 80%는 거의 좀 풀어보면 되겠지만 70~80%는 다 끝난 겁니다, 이미. 교육사회까지만 하면. 자, 교육사회학을 어떻게 도표화할 수 있어요? 이론적인 거, 그 다음 교육에 대한 현상을, 어차피 교육사회학은 사회적 현상을, 교육적 현상을 사회학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교육적 현상, 그쵸? 그 다음 평생교육,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죠. 그쵸? 평생교육도 이론적인 부분하고 평생교육 법하고, 그쵸? 법이나 정책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자, 먼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밴드가 만들어지지?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요? 제가 만들고 카페 저한테 나중에 전화해 주시면 카페에 가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서 가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페가 있잖아요. 여기 카페. 여기 카페에다 올리면 되겠다. 모의고사. 선생님한테 저기 계신 분한테 말씀드려서 여기 카페에다가 여기 지금 제가 60개 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해서 2회 정도로만 나누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리면 되겠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역시. 자, 2019년도 문제는 선생님 보니까 희한하게 2019년도는 평생교육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한 문제, 그 다음 교육평등관에서 한 문제. 자, 이론에서도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이건 교육평등관 문제고, 학교의 기능을 보는 관점 문제로서, 자, 봐요. 이론은 우리가 뭘로 나눌 수 있어요? 거시와 미시. 현상은 거시에는 기능론, 갈등론, 이건 다 구분할 줄 알죠? 현상에는 교육평등관, 학교 팽창,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시험, 그 다음 학업, 성취도, 차이,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문화실조 같은 문화현상, 그쵸? 그 다음 청소년, 비행,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교육평등은 굉장히 중요하잖아. 많이 시험에 나왔고. 근데 봐봐요. 2019년 나오고 안 나와요. 왜냐하면 겹치게 안 내려고. 2019년엔 뒤에 안 나온다고 지금까지. 그 다음 여기 지금 그 기능과 갈등 이론 어느 관점인가 이거 됐죠. 여기서 2019년도에 한 문제 돼 있어요. 그냥 2020년도에는 보니까 뭐부터 냈어요? 시험의 기능부터 냈죠. 이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굳이 이것도 다 외우지 말고 그냥 한 번만 정도 읽어보는 정도로. 그 다음 거기 있는 거 형식 학습과 비교한 비형식 학습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거 나왔죠. 형식과 비형식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부분에 평생교육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2020년도 그다음 평생교육에 대해서 랭그랑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정책이나 보고서 같은 게 있는데 유명한 것으로 순보가 있었어요. 유네스코하고 OECD 그쵸? 그래서 유네스코에 있어서의 랭그랑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쵸? 랭그랑의 보고서. 그래서 두 문제를 채웠고 평생교육에서 그 다음 이렇게 나왔나요? 그렇죠? 시험 형식 비형식 그다음 랭그랑 세 문제로 나왔고 그다음 2021년에는 쌤 뭐가 나왔어? 아비투스는 누구 겁니까? 갈등 이론에서 브루드의 아비투스죠. 2021년 그쵸? 그 다음 신교육사야 이 사람들도 보니까 여기가 빠졌었던 거야 그쵸? 이거 냈는데 이거 빠져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알다시피 해석학적 접근 지식사역을 포함한 신교육사역이 있었죠 미시적으로. 그래서 여기 신교육사야 2021년 그 다음 이 정책으로 학습 계좌제를 냈죠. 자 평생교육은 자 평생교육법에 있습니다. 학습 계좌제 2021 그렇죠? 그 다음 보니까 평생교육사제도 문제 냈죠. 이건 개정에 있어서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그래서 학습 계좌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사실 이건 더 먼저 나왔어야 될 문제였고 그다음 여기는 평생교육사는 개정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사를 원래는 대학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3급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대학원 수준에서 2급을 받고 3급, 2급, 1급으로 되어 있는데 1급은 그렇죠? 경력으로만 돼요.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할 수 없어서 이런데 원래 이 교육기관으로는 우리가 일반 대학만 이야기했는데 학점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평가 인정까지 받은 교육기관은 뭐 할 수 있었다? 이제 여기서도 평생교육사가 자격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취득할 수 있게 바꿨어요. 바꾸자마자 문제로 출제를 한 거죠. 그게. 그래서 평생교육사 문제는 개정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아니지만 평생교육사를 바꿨어요. 한번 법을 평생교육법을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교육법을 바꿨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서는 아마 분명히 한두 문제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법.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확인해 보도록. 그 다음, 자, 쌤들 생각해 보면, 이쪽은 조금 비어있네. 아직 안 냈네. 그런 생각 하겠죠? 특히 이런 식으로 된다면, 브루드의 아비투스 같은 형식으로 된다면, 기능이론자 드리겜의 보편적 사회와 특수사회를 내든지, 알고 있는 드리븐의 규범 알죠? 드리븐 4개 규범. 4개 규범 몰라요? 됐습니다. 4개 규범을 내든지 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한번 예상을 해봤고, 두 번째, 이게 한번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올해 또 나올 리는 없겠죠. 이 갈등 이론에서 부르드와 관련해서 내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평등관 중요하는데 지금 2019 한번 나온 뒤로는 2년 동안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자, 학교 팽창은 지금 팽창 중이 아니라 조금 이 순위는 밀려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학업 성취도 차이에서 쌤 제일 중요한 콜맨 보고서, 교육사회 가면 콜맨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콜맨 보고서 안 나왔고, 콜맨 보고서에서 특히 사회자본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어쩌 안 나왔죠. 아마 시험 출제한 다음에 1순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순위로. 그렇죠? 그 다음 문화 실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화 지금 다문화 문제도 있고 이건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하고 청소년 비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 평생교육법은 이번에 바뀌어졌으니까 많이 낸다면 2개까지도 낼 수 있겠죠. 한두 개 더 낼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그 다음 쌤 여기 하나 폈네. 유네스코도 있어. 그럼 내고 싶은 게 누가 있어? OECD. OECD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무슨 교육? 순환 교육. 그쵸? 쌤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다 배웠겠죠? 순환 교육 중요하죠? 자, 중요한 걸 합시다. 중요한 걸 합시다. 그래서 사실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 사실은 교육사회학이 보다시피 최소한 2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4문제, 5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최소한 4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3문제에서 4문제. 그래서 조금 많이 찍었는데 거기 보시면 쌤들 거기 드류겜의 사회에서 보편적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게 보편적 사회라고 그랬어요? 드류겜에서 보편적 사회는 일반 시민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누구의 기성세대의 가치관, 태도, 생활 양식을 내면하는 걸 말하죠. 특수사회는 직업세계에 사야 되는 걸 말하죠. 드리블은 4가지를 이야기했죠. 미국 사회에서 학교가 잠재적 교육과정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회화시켜준다. 그래서 자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게 있어? 독립성, 성취, 보편성, 특수성. 학교에서 친구랑 상의하면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자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험 봐서 합격이 되지만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노력에 의한 성취가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수능을 시험 볼 때 어떻게 봤어요? 누구나 똑같이 봤죠? 똑같은 절차로 보편성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들은 어떻게 봤어? 시간을 좀 더 줬죠. 수능 볼 때 시간 좀 더 줘요. 그런 거 보면서 특수성도 배우죠. 자, 뭔 소리냐면, 자, 선생님 봐봐. 미국은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잖아, 미국은. 그러면 만약에 공산주의는 독립성 같은 거 배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공동생산, 공동문제인데 나 잘할래, 나 혼자 뭐 할래? 그러면 안 되겠죠. 성취도 같은 성취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봐. 그래서 이런 걸 미국 사회에서 그대로 가르치니까 미국이 다시 자본주의로 뭐가 되는 거야?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사회화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에이, 다시 한번. 이 공산주의면 이렇게 이런 거 배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네 가지 규범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해서 미국 사회가 다시 계속 미국 사회가 될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학교다. 이렇게 본 사람 누구라고? 드리븐. 그래서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었죠. 규범이라고 이야기한 거. 자,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그다음 여기 문제에서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비교해서 전부 다 무슨 문제만 냈어 주로 대비되는 것들만 냈는데 차이만 냈는데 공통점 같은 거 낼 수 있겠어 없겠어? 공통점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여기 있잖아. 어떻게 본다?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 즉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도나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본다는. 자, 시간 없지만 쌤 영화를 봤어. 투캅스 봤어요? 투캅스 안 봤어요. 투캅스를 보고 나오는데 A가 이래요. 아, 역시 경찰 제도는 말이야 강한 자에겐 되게 약하고 약한 자에겐 되게 강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B가 뭐라고 이야기해? 너 그렇게 봤어? 나는 그냥 왜 범인이 이 안성기에게는 삭삭거리다가 누구만 박종훈이만 보면 왜 대드는지. 역시 박종훈이 신입이라는 상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다음 안성기는 고참이라는 그런 상징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렇다면 같은 걸 보고도 이 사람은 거시적으로 본 거고 이 사람은 미시적으로 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저 해볼게요.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차이가 있죠. 왜 있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물어보죠. 그거야 뭐 사회적으로 봐서 계층별로 계층 뭐 워낙 이 부잣들은 과외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어서 높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낮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거시적으로. 근데 왜 학업성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학교에서 교사들이 똑같은 이야기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사들이 부자애들에게는 쟤 잘할 거야. 강남에서 왔대. 뭐 학원도 많이 다녔겠지. 잘할 것 같은데, 저 시골에서 왔는데 못 올 것 같아. 라고 제가 기대를 하는 거야. 기대. 그 때문에 학업성취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거시야 미시야. 미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뭘로 설명한다? 거시로 설명한다. 그렇죠? 구조나 제도로 설명한다. 그다음 자 미시는 신교육사회교 어디 학교 현장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이야기한다. 그렇죠? 해석학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자. 쌤, 이거 하나만 알고는 또 가야 돼, 쌤. 봐봐. 현상학, 해석학 이런 말들 나오는 걸 하나만 잘 봅시다. 그게 무슨 뜻인지만 정확히 알고 가면 시험장에 절대 안 틀리니까 그 하나만 딱 잡고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쌤, 자연현상은 객관적 실체가 있다.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현상은 객관적 실체가 있다 없다? 이 사회현상도 객관적 실체가 있다는 게 실증주의야. 실증주의. 근데 이건 사회현상은 객관적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게 해석학이나 현상학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쌤이 새로 왔으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범죄가 뭡니까? 범죄가 사람을 죽인 거 범죄입니까? 자신 있어요?
범죄는 좋습니다. 범죄는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게 성립할까요? 이게 객관식 실체로 있을까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죠. 일본인이지만 많이 죽였잖아. 그럼 이순신 장군은 범죄인입니까? 미안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이 들죠? 아니잖아요. 그럼 범죄는 또는 무슨 뭐뭐 하는 것이다. 이게 성립이 현상학이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자연현상과 사회현상도 연구를 똑같이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게 현상학이나 해석학이라고. 그럼 결국은 잘 봅시다. 어떤 거든지 그 실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옛날에도 학교에서, 자, 우리 쌤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친구들이랑 싸웠나요? 안 싸웠죠? 큰일 나니까. 옛날에도 학교에서 친구끼리 싸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싸웠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 그냥 성장기들이 투닥거림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서서히 어떻게 되니까 이게 서서히 폭력이 심화되고 이러니까 무슨 말이 생겼어?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생겼어. 옛날에 학교 폭력이라고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친구끼리 싸우고 또 심하면 그냥 정학정도 시키고 그 정도로 했고, 이 지금같이 폭력 무슨 위원회 열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 그럼 잘 봅시다. 친구끼리 싸우는 것이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미를 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성장기 친구끼리 투닥거림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버렸어? 만약에 다시 이런 사회가 있다면, 여전히 이런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친구끼리 투닥거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좀 발전이 늦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변했어? 학교 폭력으로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려면 일반적인 자연현상같이 법칙을 아는 건 안 되죠.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구 방법이겠죠. 그래서 해석학이에요. 해석은 그래서 사회현상은 이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미 구성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해석학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 미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해석학적 연구를 채위 뭐하니까?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제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그 학교 애들이 의미 구성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학적 연구를 신규교사에는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제 자 다시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입장에서는 연구를 할 때 전체적 연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의미 구성이. 그러니까 뭘로 할 수밖에?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 그래서 이해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증주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고 사회현상은 똑같이 사회현상, 자연현상과 연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실증주의입니다. 자, 어쨌든 쌤, 그 부분도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어쨌든 그러면 기능이론, 갈등이론의 공통점은 뭡니까? 기능 갈등이론 거시적이다. 거시적 이론은 특히 기능이론은 실증주의적 입장이다. 실증주의적. 그렇죠? 그래서 기능이론은 뭘 찾으려고 해요?
법칙을 찾으려고 해요. 자연현상하고 사회현상이 같으니까. 자, 쌤 다시 한번요. 자연현상, 아침에 동쪽에서 해 뜨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자연현상들을 법칙을 찾으면 뉴턴의 법칙 뭐 이런 걸 따라서 다 설명이 될 수 있어 없어? 자연현상에 대해서. 왜 이게 떨어지는지 다 설명이 되죠. 사회현상도 똑같다는 거야, 자연현상.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해? 법칙을 찾으려고 해, 법칙. 그래서 무조건 뭐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능이론에서는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찾는다? 법칙을 찾는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 교육이 사회에 대해서 국민 통합되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가 돼서 평등해지고, 그렇죠? 이런 게 법칙이라는 거야, 법칙.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능이론의 교육관, 그러면 무조건 사회화시켜준다, 선발시켜준다, 국가발전시켜준다. 이건 법칙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갈등이론도 마치 법칙처럼 해석해. 물론 실증주의는 아니고 구조주의인데, 선생님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법칙처럼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조주의는 나중에 설명. 그러니까 구조가 뭘 지배한다고 생각하냐면 인간을 지배한다. 그렇죠? 인간 자율성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놀랍게도 삐아제도 구조주의자예요. 삐아제도. 자, 우리 쌤 그냥 들으십시오. 삐아제도 A의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전조작기 아동이에요. 전조작기 아동인데 어떻다? 별로 세상이 즐겁지 않아. 입어도 이들이 뭐 돌뿌리 넘어져도 돌뿌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엄마가 반으로 과자를 쪼개주면 2개가 되는 세상도 귀찮아. 그래서 엄마한테 선언을 해. 엄마, 나 형식적 조작기 될래요. 됩니까? 그러면 삐아제는 철수, 영수, 민수가 중요해? 구조주의냐, 감각운동기냐, 전조작기냐, 구체적 조작기냐가 중요합니까? 그것만 알면 그 사람 행동들을 다 알 수 있죠. 막스가 그 구조주의자예요. 그래서 막스는 부르조아 A, B, C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냥 부르조아는이야. 왜? 똑같이 행동할 거니까. 전조작기에 있는 민수, 철수, 용수가 똑같이 행동하듯이 부르조아는 똑같이 행동할 거니까. 프롤레타리아는 똑같이 행동할 거니까. 프롤레타 A, B, C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이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누가 있다면, 그렇죠, 이 마르크스가 있다면 조국 교수 사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당연하지. 왜? 부르조아잖아. 부르조아는 어떻든 조국 씨까지 좌파적 부르조아라, 어떤 부드러운 부르조아든 무슨 악한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냥 부르조아야 그냥. 이게 구조주의야. 그러면 여기도 교육제도 자체가 경제 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어떤 거? 말 그대로 교육이란 제도는 그렇게 돼 있어. 아까 해서 부르주아는 뭐다? 어떻게 행동하는? 똑같이. 그럼 교육은 불평등 재생산하고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 어디서나 그렇게 한다. 이게 갈등이라는 생각이야. 막스가 생각한 거. 그러면 여기 봐봐. 둘 다 마치 무엇같이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어떤 것처럼 해석하고 있어? 법칙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야. 또 하나는 둘 다 거시적으로 보지 미시적으로 안 본다. 이미 뭐가 돼 있다? 제도에 의해서 개인이 결정된다. 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도냐
개인이냐 이런 문제였어요. 결국은 거시는 제도가 변화시킨다는 거니까 제도에서 개인은 뭐가 돼?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대강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거기에 계층관이나 교육관을 비교했죠. 그 다음 번스타인. 사실은 여기서 신교육사회에서 만약에 방금같이 일반적인 문제 안 내고 학자를 낸다면 누구 내겠어요? 신교육사학자 대표적인 사람 영하고 번스타인인데 번스타인 나오겠죠. 번스타인은 분류와 구조, 그렇죠? 강한 분류와 강한 분류와 약한 분류, 강한 구조와 약한 구조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분류와 구조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 어쨌든 학업 성취도 차이를 뭘로 봤어요? 학업 성취도 차이를 역시 미시적으로 봐서 교사와 학생의 어법 차이라고 생각했죠. 또는 학교에 사용하는 어법과 학생들의 어법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봤죠. 그건 알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쌤들이 조금 반응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일단 아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여기 갈등 이론에서 갈등 이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경제 재생산 이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탈재생산 이론 있죠. 탈재생산 이론의 대표적인 게 저항 이론이죠. 저항 이론 몰라요? 저항 이론 알죠? 자, 몰라요? 이거 설명하면 끝이 없는데 이제 큰일인데. 자, 선생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 이론은 이런 거라고만 생각하십시오. 그냥 이 경제 재생산, 문화 재생산 이 이론이 갈등 이론 그러면 이걸 말해요. 근데 이 이론은 개인이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보잖아요. 이미 정해진 것에, 그렇죠? 근데 윌리스는 이 탈재생산 이론, 저항 이론 그 명칭에서 보다시피 개인이 뭐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자율적이고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쌤 문제를 풀어봤을 건데 안 풀어보셨나 봐. 자, 그럼 콜맨 보고서는 알죠? 콜맨 보고서. 콜맨 보고서 몰라요? 자, 저항일은 조금 덜 나올 것 같으니까 콜맨 보고서 설명할게요. 그냥 그게 훨씬 더 우리 쌤들이 직접적이니까. 우리 쌤 혹시 행정학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잘할 건데. 좋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요. 흑인 폭동이 일어나니까 흑인 폭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존슨 대통령이 콜맨을 시킵니다. 콜맨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 사회학자에게 왜 흑인 폭동이 일어났는지를 보고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연구에서 두 번째 큰 연구입니다. 6만 명을 조사합니다. 6만 명을 조사할 정도로 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미국에는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제 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겠죠. 사전조사 해보니까 백인 학교는 너무 좋아요. 비버리 힐즈 아이들처럼. 근데 흑인 학교는 너무 그냥 거의 감옥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설이 뭐였냐면 학업 성적 차이는 학교 시설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차이다. 뭐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6만 명을 면담을 하고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학업 성취도 차이에 학교 시설이 미치는 건 2%도 안 돼. 2%.
그럼 학업성 차이에 가장 크게 먼저 영향을 미친 게 가정 배경이에요. 가정 배경. 그러니까 중류층이나 이런 가정 배경. 그 다음 동료 집단. 동료 집단도 사실은 가정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교사의 질도 거의 10%밖에 안 미친다 이거죠. 그 다음 학교 시설이 2%도 안 미친다. 큰일 났죠. 자, 존슨 대통령. 흑인 폭동을 없애고 이런 것들 없고 흑인들에게도 또 복지를 해줘서 잘 통합을 하려고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갑자기 이 결과는 완전히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그렇게만 된다면 학교 시설 자기였다면 학교 시설 다 고쳐주면 흑인 시설 고쳐주면 이 흑백인 간의 학업 성소 차이도 없어질 거고 그러면 나중에 임금 격차도 없어질 거고 그러면 사회가 어느 정도 통합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인데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이것 때문에 나온 게 갈등론이었어요. 이 결과는 참혹하게도 그럼 결국은 뭐다? 학교는 사회평등 안 시켜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안 시켜줬는지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볼즈 긴스테인스가 그때부터 또 보고서를 쓰는 거죠. 학교는 사회평등 시켜주는 게 아니라 불평등 재생산시켜주고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잘 봐요. 그럼 가정 배경 때문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밀접하게 연구해 보니까 가정 배경에는 경제자본하고 인간자본하고 사회자본이 있더라. 저 일단은 그다음 일단 이거 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하냐면 그래서 이 생각 보상교육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온 게 보상교육이야. 뭐냐면 흑인 가정에 미리 취학 전에 미리 교육을 좀 시켜주자. 그럼 가정 배경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가정 배경 영향이 그게 봐봐 헤드는 초등학교. 스타트 프로젝트.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교육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교육이라고 한다? 보상교육. 그런 보상교육은 우리가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리 교육해 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또는 더 많은 보충해 주는 교육을 뭐라 그런다? 보상교육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걸 강조하다가 처음에는 뭐 6주, 그 다음 뭐 6개월 이렇게 늘어났다면 지금 1년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미리 교육시켜줘. 흑인 가정에. 그 다음 또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자본, 인간자본, 사회자본이 가정 배경에서 영향을 미치더라. 경제자본은 어떤 거? 집안의 부나 재산. 인간자본은 어떤 거? 부모의 학력. 그 다음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그래서 어떤 것을 학교가 국가에서 흑인 가정에다만 돈을 준다? 이거 좀 그렇죠? 흑인 부모들 그만 이제 직장 다니시고 학교 다녀라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제일 낫죠.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걸 강조하게 되면 흑인 가정에서도 사회자본에 있어서 뭐가 될 거고 학업성 지도가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서서히 간격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자본을 강조하고 사회자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행정학 공부하셨으니까 행정학에서 사회자본 많이 이야기하죠. 그때 행정의 사회자본은 퍼트남이나 이런 사람처럼 조금 더 확대돼서 지역사회 또는 거버넌스 같이 이 국가 여기까지 확대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콜맨에서는 가정 배경, 가정에서 사회자본. 그래서 콜맨 보고서의 사회자본은 어떤 걸 말한다고요? 부자신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뭘로 한다? 사회자본을 한다. 그 다음 여기 순서. 그 다음 콜맨 보고서 때문에 뭐가 나왔다? 보상교육이 나왔다. 그쵸? 평등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결과 평등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뭐 이미 평등관 나왔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콜맨 문제 나오면 사회자본 물어볼 거고 사회자본이 뭐냐 이거 물어볼 겁니다.
한번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산에서도 똑같이 한번 했는데 힘들어. 여기가 힘들어. 그분들은 1년 전부터 이렇게 쭉 같이 와서 이게 조금 뭔 말 해도 잘하는데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저 믿어보시고 이번에 여기 부분만이라도 조금 잘 알아서 시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쌤 시험 90점 또는 뭐 95점 하나 만져보면 기분이 일단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실적. 자, 문화실적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우리 쌤 문화실적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할 건데 문화실적은. 문화실적은 문화적 결핍으로 인해서 발달상의 장애가 되는 걸 문화실조라고 그럽니다. 다시요. 문화적 결핍으로 인해서 발달상의 장애가 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봐요. A 교사, B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교사가 선생님 어떻게 달동네 애들을 가르쳤어요? 이 학교는 달동네 반, 아파트 좀 반이라고 합시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했어요. 애들이 자, 고전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고전음악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고전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고전음악에 대해 시간에 잠을 자더라. 그러면 문화적 결핍으로 문화적인 발달, 문화적인 발달이라는 거, 발달상의 장애가 온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문화시죠. 또는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기초가 워낙 없어서 수학을 가르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수학에 대한 어떤 것, 수학 문화에 대해서 결핍으로 수학에 대한 지적 발달에 이 발달상의 장애가 왔죠. 이걸 뭐라고 그래? 문화 실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면 자, 우리 사범대 후배들을 동원해서 애들에게 보충 수업을 미리 교육을 좀 시킬 생각입니다. 수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수학을 미리 가서 가정방문에서 해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문화실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뭐다? 보상교육. 그럼 뭐가 돼? 문화실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문화실조는 뭘로 보면 이 문화적으로 보면 동화주의란 것 같아요.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있어요. 다시요?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다. 그래서 동화주의는 미국에서 초기 생각이야. 자기들 백인 문화는 우월하고 인디안 문화는 열등하다고 생각했어. 따라서 인디안 문화가 어디로 흡수돼야 된다. 동화돼야 된다. 자기들 백인 문화로 동화돼야 된다는 게 동화주의.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문화실조도. 여기 봐봐요. 아파트촌 문화가 달동네 문화보다 더 우월하니까 달동네들이 아파트촌 문화보다 더 쉽게 말하면 달동네는 아파트촌은 고전음악을 들었다고 해요. 달동네는 대중음악을 듣고 자랐다고 해봐요. 그러면 고전음악이 대중음악보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음악보다 더 우월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 실조는 뭐하고 닮아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연결돼요? 동화주의. 동화주의는 어떤 생각을 갖다?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 이걸 문화 절대주의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런 말들하고 연결되는 거. 문화 실조론 개념 꼭 알아두십시오. 문화 실조. 방금 같은 대화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쌤이 이렇게. 그러면 문화 실조론의 한계까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쌤 거기까지 말하면 머리 지날 것 같으니까 문화 실조만 생각하십시오. 문화 실조만. 그렇죠? 다문화주의 비판 거기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비행이론, 청소년 비행이론도 나올 법한데 지금까지 안 나왔죠. 그래서 청소년 비행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 제일 학부모들이 많이 믿는 거죠. 우리 애들은 괜찮았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러니까 비행을 누구한테 배웠다고? 친구에게 배웠다는 거죠. 학습이론. 행동주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알다시피 목적과 수단이 괴리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 다음 허쉬의 사회통제 이론은 모든 학생들은 비행의 소지가 있는데 왜 비행 안 일어나냐? 유대관계 때문이다. 사회적 유대관계. 뭐가 깨지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깨지면 비행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게 허쉬의 사회통제 이론. 그 다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 게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죠. 너는 문제아야. 이런 평가가 훨씬 더 비행을 잘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비행 이론입니다. 아니, 낙인 이론입니다. 시험엔 낙인 이론이 많이 나오고, 낙인이 되는 순서를 우리가 추정고라고 그래요. 추측, 정교화, 고정화. 추측, 정교화, 고정화. 자기 나쁜 일은 일까야 이렇게 추측했다가 나쁜 애일까야 추측했다가 서서 봐봐. 저런 거 하고 있으면 진짜 나쁜 애지. 그 다음 고정화돼 버리죠. 추정고. 그 다음 평생교육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평생교육법 목적 및 정의. 이거 변했어요, 쌤. 평생교육의 목적 및 정의하고 평생학습 도시, 사회가 아니라 도시인데 평생학습 도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어떻게 지정해요, 쌤? 평생학습 도시를 어떻게 지정해요?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 인천광역시가 평생학습 도시 신청 못해요. 시, 군, 구 단위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수구, 그다음 북구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옹진구 이런 식으로. 또는 시, 군, 구니까 또는 군은 옹진군입니까? 그런 군 단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다 특별자치실 넣었죠. 특별자치실 넣은 것은 제주도 때문에 제주도. 시군구로만 돼 있다가 거기 특별자치실 한 말 들어갔죠. 제주도 때문이고. 자,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 1조가 변했어요. 1조가. 평생교육의 목적을 평생교육법에 규정을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목적을 규정한 이 법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목적을,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대한 진술로 바른 것은 틀린 것은 평생교육에 대한 목적을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교육의 목적을 규정해. 거기 진한 색으로 목적 있죠. 목적. 이 법을 만든 목적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만 썼었어요. 이 법은 평생교육하는 걸 어떻게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뒤에다가 평생교육은 어떤 걸 목적으로 한다는 평생교육의 목적을 정했어요. 다시요. 평생교육법의 목적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목적이 적어져 있죠. 검은색 봐봐요. 검은색.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의 목적을 정해놨어. 자, 지금 개정된 평생교육 나오면 1번 치면 무조건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맞은 지문. 이번에 개정돼서 목적을 보였으니까, 규정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쌤, 정의 규정이 이쪽에 있는데, 거기 평생교육이란, 그 다음 평생교육 기관, 그 다음 문자 해독 교육, 4번, 5번이 또 신설됐어요. 4번, 5번. 평생교육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건지 정의해놨어요. 자, 평생교육 사업. 자, 쌤 여기 무슨 소리인지만 조금만 하면 돼요.
평생교육법에는 자 우리 쌤 그냥 돈이 많죠 집에. 그래서 그냥 시설 안 지어서 평생교육을 한다. 근데 각 국가에서 평생교육법 사업한다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개인이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여기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사업이란 건 분명히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법에서 이 규정하겠죠. 법에서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법으로. 그래서 평생교육 사업이라는 어떤 게 돼 있어요, 쌤? 뭐라고 돼 있어?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만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걸 평생교육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일 잘 나오는 게 그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거 아닙니다. 직간접적으로 지원해도 평생교육 사업으로서 제한을 받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우리 쌤이 그냥 사적으로 한 건 평생교육법 적용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인천시가 지원해서 평생교육을 한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 법에 적용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평생교육 이용권도 있다는 것 정도는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증표를. 여기까지 알겠어요, 쌤? OECD 순환교육인데 순화라고 써놨네. 쌤, 순환교육입니다. 그 밑에 OECD 순환교육 있죠? 안에는 순화라고 써있죠. 그 다음 1, 2체 교육망 이게 있는데, 자 우리 쌤 순환교육도 처음 들어와요. 자 유네스코가 뭐라면 계속교육이라면 OECD는 순환교육이라고 그랬죠. 자 쌤 순환교육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순환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자, 쌤, 알았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기구고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경제적 입장에서 봅니다. OECD는. 그래서 일과 뭐하고 학교하고 직업하고 연계시키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순환교육이냐? 자, 우리 쌤 평생 직업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 7개월 했다면 이 환경과 안 맞으면 또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한참 하다가 나 이제 이 빵 가게 같은 거 해야 되겠다. 요즘 빵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빵 가게를 하게 되고 또 환경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니까 미래에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완전히 사양산업 됐네 하고 다른 사업 해야 되겠죠. 자연산업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평생도록 순환하는 거니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평생도록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직업교육을 주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휴가겠죠. 평생교육을 할 수. 그러면 여기 학교에 다니면서 여기 직장에 다니면서도 다음 직업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평생교육의 학습 휴가제 이걸 유상으로 해줘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지만 어쨌든 이 학습 휴가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자, 순환교육. 그다음 1, 2치는 그냥 외우십시오. 1, 2치는 뭘 주장한다? 교육망을 주장했다. 1, 2치 교육망에 대해서 알죠? 혹시 모릅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네. 1, 2치 교육망 몰라요? 자, 이런 겁니다, 쌤. 너무 많이 하면 우리 헷갈릴 건데, 우리 쌤들. 이것도 나올 만하긴 한데, 이런 거였어요.
지금 우리 쌤들 이 밴드나 이런 거 모임 가지면서 또는 동호회 모임 가지면서 그런 거 갖고 있죠, 전부 다. 밴드로 지금 공부하는 모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자체도 일종의 교육망이 있어요. 127는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 딱 있는데, 자, 우리 쌤 특히 어떤 거 좋아했어요? 쌤, 체육 좋아했죠? 공차는 거. 1교시하고 2교시도 체육하고 싶었죠? 하지 말아줘. 땀 흘리면 수학 못한다고. 그쵸? 그럼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학교에서 배우면 못 배워요. 못 배우잖아. 그쵸? 스스로 선택도 안 되죠. 그래서 학교를 다시 학교에서 벗어나자. 탈학교로 있냐, 탈학교. 127. 그래서 127가 주장한 게 4가지가 있는 망을 만들자는 거야. 뭐가 4가지 망이 뭐냐면, 자, 여기 봐봐요. 사물, 그 다음 기술교환, 그 다음 동료, 그 다음 교육자. 이게 있는 교육망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이런 생각인가. 그냥 동호회 활동 어때? 동호회 활동은 자전거를 너무 좋아요. 그럼 자전거에 대해서 사물이 자전거입니다. 그러면서 동호회 하면서 서로 간에 뭐 합니까? 동료도 있고 서로 간에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자전거 잘 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기술 교환해야 안 해요? 하고 뭡니까? 또 거기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하루 종일 사실 이 동호회 활동하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즐기고 싶은 거 또는 그런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어 없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무교육기관 폐지하고 이런 게 낫다. 선택할 것이 없이. 선택권도 없잖아. 이렇게 해야죠. 이야기에서 만든 게 교육망이에요. 교육망. 그래서 교육망은 시험에 나오면 이 4가지를 물어봐요. 그냥. 그래서 자, 여기 교동짬뽕 여기 인천에 있죠? 교동짬뽕. 거기서 사기당한 적 있죠? 사기쳐서 한 부자 했잖아, 127. 미안해요, 막 연결이. 한 부자 했죠? 그래서 교동사기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교동사기에서 한 부자 됐다, 127. 그래서 탈출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탈학교론 수련 127는 교동사기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거 진짜 쌤들 좀만 띄웠으면 들러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4가지 보물 처음 들어봅니까? 일단 외워두십시오.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자 봐봐요. 우리 쌤 평생교육시설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왜 평생교육법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 쌤들은 학교 가시면 교육처 가면 평생교육과 가요. 평생교육과.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맨날 내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는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그냥 친구 없이도 평생 방과 후에 평생교육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학교의 평생교육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봐봐요. 학교의 평생교육인데 옛날에는 학교만 그랬는데 최근에 29조 2항 봐봐요. 거기 29조 2항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관 이렇게 되어 있죠. 학교와 똑같이 학점은행기관이 되어 있는 곳에서도 뭐 할 수 있다? 평생교육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여기 학교로 하는 거 봐봐. 학교 형태는 알겠죠? 학교 형태인데 무슨 학교가 아니라 뭐 무슨 평생교육기관인 거 혹시 봤어요? 학교 지어져 있긴 한데 학교가 지어져 있긴 한데
학교가 아니야. 그냥 무슨 학교가 아니라 무슨 평생교육관 있죠? 이게 학교 형태 평생교육관이에요. 무슨 중학교는 그냥 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면 고등학교 2학년은 인정해줘요. 학교 부설은 우리 쌤들 대학교 가면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학교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이게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기관도 다시 학점은행에 대해서 학점은행 기관도 평생교육 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쌤 여기 교육사회 끝났어. 지금 쌤 많이 모르겠어요? 내용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안 배웠어요. 일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네? 처음 들었다고? 처음 듣는 거 50%? 심각한데. 자, 우리 솔직히 그냥 우리가 수업 진행상 새로 들은 것 같으면 지금 이거 들어도 크게 의미 없잖아. 그래도 시험장에 가서는 외웁시다. 그래도 외워서 가서 보고는 합시다. 지금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 쌤들이 여기 나온 문제들은 다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이기도 한데 여기 기출에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그래도 일단 듣고 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시험 보고 와서 체계적으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체계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주일 시험 보고 와서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냥 읽어서 그냥 외워서 이런 게 있다. 맥락은 잘 모르더라도 가서 비슷한 거 있으면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좀 쉬어서 합시다. 쉬어서.